서울형 힐즈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적합해 보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와 용산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도 있는 이 YYBD인데 최근에 보니까 그리고 까지 이 벨트는 연장 가능하다라 생각을 해서 오늘의 플러스, 경쟁력 있는 미래의 도시 모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2년간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기업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또는 우리 건설과 도시 분야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계신 분인데요. 박희훈 현대산업개발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도쿄라는 도시도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 곳이라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기가 참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가볼 때 보면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코로나 때 못 가보시다가 최근에 가보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대개조라는 이야기까지 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쿄 대진화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만큼 개조 뭐 대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많이 바뀌었고요. 그 뭐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약간 교외로 나갔던 도시들이 다시 도심으로 오는 그 도심의 변화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 도심 변화 중에서도 또 약간 그 기존의 도심이었던 강화문 같았던 마루노치나 저희 뭐 종로울지로 같았던 이온바시, 명동 같은 긴자 변화도 있지만 역시나 좀 도심의 중앙에 있던 또 힐즈라는 시리즈, 이게 새로운 도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3의 도심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쓰고 있는데 그 새로운 도심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상 특히 최근에 오픈했던 이제 아자부다이 힐즈가 뭐 저희 노들섬도 이번에 건축가로 됐습니다만 뭐 일시대 다빈치, 뭐 헤드윅이라는 건축가가 만들었던 뭐 아주 특이한 저층부라든지 워낙 그 힐즈 시리즈가 임팩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도쿄 대개조의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저도 좀 의외였는데요. 네. 뭐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상상해봤거든요.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뭐 번잡하고 복잡한 도심지에 살 필요 없이 좀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으로 돌아가서 좀 교외에 있는 전원주택 이런 게 좀 흥해질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해봤었는데 정작 우리보다 조금 더 초고령 사회를 먼저 걸어간 일본을 보니까 다시 도심지로 밀려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큰 뭐 변화의 기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동안에 뭐 여러 변화의 어떤 기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겠죠. 산업의 변화도 좀 있었었고요. 뭐 제조업에서 지식정보 산업의 변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산 고령화 이런 일인데 역시나 가장 그 속에서 일본의 2000년경부터 변화가 좀 많이 시작됐는데 계기는 큰 변화는 그거 같습니다. 약간 그 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도경제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속에 생활 시간 이런 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시간을 중요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이라는 말이 2000년경에 일본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라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좀 더 많아야 자기가 좀 더 실제적 제대로 된 생활, 만족감 있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다.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만족감 있는 생활에 대한 생활 시간 이런 단어가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역시나 교회에 살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건 잘못됐구나. 역시 도심에 살면서 직주 근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생기고 조금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생활도 좀 풍요로워지는 요 분위기 때문에 아마 도심 개발이 도심에서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모델이 2000년 이후부터 일본에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한 10년에서 15년 터울을 가지고 그 흐름을 좀 추종해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2000년대 이슈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와 유사할 수도 있는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여쭤볼게요. 이런 워라밸이나 소확행을 통해서 직주 근접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더 향유하고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도심지의 그 비싼 집값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록봉기 힐즈의 펜트의 가격이긴 하나 2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집 한 채가 1,800억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도심지에 오나요? 예,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 한 채라든지 펜트의 경우였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지금 저희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값보다 도쿄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역으로도. 그러니까 이 배경은 잃어버린 10년, 2000년경 이제 잃어버린 10년이었고요. 근데 2010년에 잃어버린 20년, 지금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야기 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었습니다. 하락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서울보다도 지금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런 속에 이제 도심에서의 새로운 삶과 라이프 스타일과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나왔던 복합 개발에 의한 그런 주거들이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 말고요. 아자부다이 말고요.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훨씬 더 일반 회사원들 그다음에 그 맞벌이 하시는 가정들 포함한 그런 부부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도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부터 이 도심 삶을 보면서 이 모델이 괜찮구나. 정말 그 동경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연하게 일반의 직장인들 뭐 기본적으로 직장을 가지는 어떤 그런 분들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주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도심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되었다. 뭐 특이 케이스만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자부다이 힐스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네. 우리 서울과 도심지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지의 주요 그 구간들의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네. 우리가 구매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도심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희도 네. 이제 성숙 시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자기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 이런 걸 생각하면 역시나 출퇴근에 그렇게 시간을 보는 것보다 그 도심에서 가까이에서 업무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중요시할 거라. 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소득에 맞는 도심의 어떤 적절한 역세권이나 어떤 그런 도심부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의 이전 수요는 계속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일본 모델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신도시 개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일본의 일기 신도시에 해당될 수 있는 다마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네.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핫한데요. 예. 근데 그 사실 경기도 쪽이나 많은 분들을 제가 안내할 때도 이제 계속 다마가 망했다는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시는데 실은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역시 신도시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생활의 풍요로움을 할 수 있는 신도시라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부분 수도권 다 난개발되었는데 그 속에 만들어졌던 그래도 좀 제대로 만든 도시들이 다마 신도시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한국에 지적하는 것처럼 그게 갑자기 고령화되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젊은 세대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속에 일부 재건축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정말 그 다른 의미에서는요. 오늘 상암도 와서 그렇습니다만 판교라든지 저희가 마곡이라든지 포함하면 저희는 약간 그런 교회 쪽의 거점적 업무지구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데 약간 다마의 문제라든지 일본 신도시의 문제는 역시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의한 과제는 예. 일본 일기 신도시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그 약간의 교회 쪽의 그런 제대로 된 업무 도심들을 만들면서 신도시들이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근데 다마를 무조건 이제 잘못된 케이스만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봐주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경로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왔던 일본의 모습들을 한번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미래를 한번 볼게요. 일본의 구도심에 해당되는 지역들 중에서 예전에는 관광 갔을 때 그렇게 자주 안 갔던 도시들이 요즘은 뭐 가장 핫한 곳으로 바뀐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도대체 구심지 중에서 우리나라도 어디가 그렇게 바뀔지를 알면 많은 또 기회를 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일본의 구심지 중에서 이렇게 신도심이 됐던 곳들은 어떤 성공 요인이 있었나요? 예, 뭐 힐즈라는 시리즈도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방금 주시던 질문들은 저희 뭐 얼주로 노가리 같은 골목에 사대문하는 이야기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 책을 보시고 가장 많이 이제 신선하게 와닿으시다고 하시는 분이 저희의 이제 유기전인 종로라든지 을지로 같았던 니온바시 같아요. 니온바시라는 동네가 에도 시대 때 상업 중심으로 번성했다가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노인들만 찾는 동네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긴자라는 곳으로 중심이 옮겨버렸어요. 그러다 업무도 마루노치로 가버렸고 했는데
거기를 베이스로 했던 미쓰이라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지금 가보시면 니온바시의 변화가 가장 재밌다라고 하는 게 노포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 노포들을 디벨로퍼라는 어느 업종을 이번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디벨로퍼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디벨로퍼는 그런 컨텐츠를 양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네. 노포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래된 가게들 노포 예. 그래서 그 뭐 200년 된 뭐 어떤 그 다랑어 다시 가게라든지 뭐 칼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들인데 그런 가게들을 모두 지금 시대에 만든 컨텐츠로 바꾸어서 그 지역의 자기들의 개발에 품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도 많아지고 동네 재미거리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니까 그 니온바시가 그러면서도 니온바시에 새로운 업무도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니까 니온바시가 지금 다시 살아있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루노치라든지 록봉기 이런 데만 가시다가 아자부다 힐즈만 보시다가 시부야 가시다가 제가 니온바시를 좀 많이 추천했던 이유도 그런 변화가 서울에서 지금 저희 을지로 이야기 세운지구 이야기 많이 읽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지금의 우리 라이프스타일 성숙한 이 세대에 맞게 그들에 맞는 도시 모델 속에 담을 수 있다. 그 모델도 좀 일본에 가셔서 그런 오래된 동네 상업지구들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 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자부다 힐즈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중에서는 일본 관광 한두 차례 이상 가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쿄의 도쿄타워나 이런 건 이미 진작 가서 사진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도쿄타워 바로 맞은편에 아자부다 힐즈라는 또 나름대로 볼만한 게 생기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구심지에 이런 것들을 새로 짓는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부동산 투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심지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데도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야기는 잃어버린 10년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시경쟁력이었어요. 근데 도시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게 그 도시에 몇 개가 있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모리빌딩 제가 앞에 몸담아서 모리빌딩은 자석의 힘, 자력이라고 했는데 도시의 자력. 근데 그런 매력적인 동네가 많이 있어야 다채로워야 2박 3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도쿄 대개조가 도쿄 대진화가 된 10년의 과정, 20년의 과정에서 봐주실 건 각 동네가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 재밌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다채로워진 거죠. 근데 그 속에 이제 아자부다 힐즈 같은 동네는 글로벌한 원래 좀 외국인들 대사관들도 많았고 약간 한갓진 동네였습니다. 한갓진 동네였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글로벌한 커뮤니티도 좀 있었던 동네고 도쿄타워라는 것 포함 그리고 도쿄의 중심에 있다 보니 기존의 힐즈들을 만들어 와서 쌓았던 역량을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한 어떤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새로운 도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활할 수 있는 글로벌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만든 컨셉이 아자부다 힐즈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병원이라든지 가보시면 학교라든지 특히 학교가 유명했죠. 학교가 센세이션했는데 복합개발에 학교를 품는 사례가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브리티시 스쿨 외국계 국제학교까지 품은 사례는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타겟 속에 또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글로벌이라고 하는 컨셉 속에 그들의 어떤 테마가 강한 하나의 어떤 직주락이 되는 하나의 도심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자부다 힐즈의 포인트이려나?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심을 재개발하면 나름대로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이제 비포 앤 애프터 2002, 3년경인데요. 그래서 그게 2003년에 록봉 힐즈 오픈.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마루노치라는 지역에서 미쓰비시에 본사했던 마루빌딩이 2002년. 그리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부터가 큰 계기였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정권 때였는데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갔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계속 일본의 디벨로퍼들 포함해서는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속에 내수만의 시장이 아닌 이제는 글로벌한 기업 인재 자본이 도쿄에 들어와 줘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쿄 도심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게 2003년부터 나온 힐즈와 지금 미드타운과 지금 마루노치 포함한 그런 지역의 개발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연하게 된 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질문 주셨던 시작은 제가 포인트로는 2002, 3년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완성된 모습의 퀄리티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민간이 했던 이 개발들이 민간에 대한 약간 일본 전체적으로 우리 비슷하게 약간 안 좋은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완연하게 제대로 만들고 좋은 기업과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정부 재정도 간 속에 도심부는 그러면 민간한테 조금 더 같이 민간 협력형에 민간의 힘을 좀 더 많이 쓴 개발로 유도해 보자. 요게 2002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후부터의 이야기 20년 동안의 축적이 지금 보시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사업들을 한 거군요. 아니요. 그보다는 서로가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게 네. 그 모리빌딩이라는 회사는 계속 이제 어반 뉴딜이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네. 도시를 가지고 경제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다. 어반 예. 뉴딜이라는 이야기를 199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런데 2002년 고이즈미가 정권을 잡을 때부터 해서 정말 맞구나. 이렇게 하면 가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성장 탈피한 돌파구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주고받고 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직접 목도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또 위기 탈출의 기회로 잡은 게 도쿄올림픽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쿄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예. 국가 특구라는 게 만들었어요. 국가 전략적으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유도해줘야 될 특별한 구역을 만들자. 예. 그게 국가 전략 특구였는데요. 요게 2000년대 후반까지 이야기다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상당히 좀 일본 내에서는 계기가 됐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올해 7월에 지금 파리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올림픽이 LA입니다. 예. 왜 LA일까라고 하면 미국 내에 샌프란시스코나 동부 도시들 보스턴 포함한 뉴욕과의 도시 경쟁에서 LA가 다시 또 올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사실 런던 2012년은 런던은 상당히 이게 금융도 영어도 있기 때문에 상 중심이었는데 네. 갑자기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뜨고 EU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EU가 런던이 계속 중심성을 가지려면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대륙과 연결성도 강화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도쿄가 런던이 저렇게 해서 다시 중심을 맡은 것처럼 우리도 보니까 상해가 또 오르고 서울도 또 오르고 홍콩, 싱가포르, 네. 도쿄 밀린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도 그러면 런던 올림픽처럼 도시간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는 속에 동아시아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예. 똑같은 일이 더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하나의 인프라 포함한 걸 바꿀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하면서 이걸 준비하자. 그게 이제 일본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도 사면서 2020 올림픽 도쿄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도심지 개발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네.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일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어디 다시 재개발한다라고 하는 순간 간신히 아직 잡은 것도 아닌데 부동산 다시 들썩들썩 거리고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는 겁도 나거든요. 진짜.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도심지 개발하면 부동산 투기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턱턱하죠? 그 대책에서도 좀 제가 들고 싶었던 게 공감대입니다. 공감대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이쪽의 분야 전문가로서 일을 합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게 2000년이었는데요. 네. 그 도시재생이란 말이 많이 나올 때 네. 제가 그 결론은 빨리 봐보니까 전문가는 예방주사를 놔줄 수는 없구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빨리 치료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도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희로서는 진정성, 신뢰 이게 없는 겁니다. 아직 저희 민간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2000년경에 아까 했던 그런 사건들 속에 보여준 거죠.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국가도 재정 포함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속에 그러면 민간 협력을 해서 도심을 살려서 저성장 탈피하자. 근데 저희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민간이 먼저 록봉기 힐즈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속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저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 다시 도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어찌 보면 저성장을 탈피해 줄 수 있는 플레이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계기들이 2000년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국민들로부터 관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프로젝트들이 아직 제대로 된 게 제1록봉 힐즈를 많이 말했습니다만 여전히 제1록봉 힐즈가 안 나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약간 공감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저성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시기는 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성장을 보면서 뭔가 계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저성장 10년을 지나면서 계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투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돌파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더 잘하는 건 또 민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지방은 사실은 개발이 되기가 힘든 포텐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이나 안 좋은 어떤 그런 낙후된 동네들은 정부 재정으로. 그런데 이런 민간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지역들은 민간의 힘을 쓰자, 지혜를 쓰자. 요게 2000년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일본 사례 쭉 얘기 주셨는데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를 재개발한다 또는 뭔가 도시를 다시 어떤 지역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A라는 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활성화되는 B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의구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섬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저희가 뭐 균형 발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계속 일본도 내수 갈라파고스라고 했던 것처럼 내부만의 이야기였다면 그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일본 포함해서는 이미 저가 항공이 다 뜨고 한 속에 이유를 보고 다 싱가포르를 보면서 도시간 경쟁인 상황에서는 국내만이 아닌 외부에 있는 새로운 산업이나 인재나 자본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게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자는 게 어찌 보면 도쿄대 개조의 베이스에는 있는 이야기고요. 기존의 업무만 있는 동네, 주거만 있는 동네가 아니라 새롭게 전체 도시를 좀 더 바꿔야 된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그런 좋은 것도 받기 위해서는 내부만의 힘으로 변화는 이미 끝났다. 외부로부터 글로벌한 어떤 힘을 같이 가면서 가야 된다. 요게 어찌 보면은 방금 했던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내만의 이동이 이야기가 아닌 거고요. 그들은 조금 더 외부의 힘도 받고 싶었고 또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어떤 베이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 속에 뭐 기존도 대비하고요. 새로운 지역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자, 그렇다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도시 간의 경쟁인데 우리 서울이 도쿄보다 서울이 싱가포르, 홍콩, 북경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도 좀 뭔가 좀 잘 나갈 텐데 그럼 이제 우리 서울도 힐즈 같은 거, 일본 힐즈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되나요? 뭐 힐즈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자연이 다르고 도시가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의 또 라이프스타일도 약간씩 다르고 비슷한 듯 하지만 도심에서의 새로운 직주락 전혀 똑같은 아까 워라벨 그 저출산의 이야기 속에서도 워라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도심에서의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주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로 저희 도심이 서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만의 모델 힐즈라는 모델은 일본 도심에서 만든 모델이고 도쿄 도심에서 만든 하나의 모델인 거고요. 모리미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저희도 그러면 그런 저희 서울 도심에서 이야기를 풀어야 된다. 당연히 니즈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 그러면 다 완전히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말하는 힐즈라는 거에 들어가는 여러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화가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외국에 있는 자본도 인력도 들어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 만약에 이 힐즈와 유사한 서울형 힐즈 같은 걸 하게 된다면 뭐 본부장님이야 워낙 이쪽 분야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어느 지역이 적합해 보이세요? 뭐 이 질문도 잘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본사가 이제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용산 말을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용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도쿄를 아자부다 힐즈를 가시면 힐즈가 3개가 있는데요. 록봉기 힐즈, 아자부다 이번 오픈한 아자부다 힐즈, 도라노모니 힐즈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러면 새로운 도심이 필요한가에 대한 저희 담론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글로벌한 힘이 들어와야 되나 서울에라는 담론도 필요한 것 같아요. 토론도.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어딘가에 대한 기준은 저는 여의도의 YBD라고 부르잖아요. 그 광화문을 CBD, 뭐 강남을 GBD 부르는 것처럼 이제 여의도로 YBD 부르는데 여의도 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용산도 Y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글로벌한 이 새로운 도심을 하나 글로벌한 커뮤니티와 글로벌한 기업이 온다면 글로벌 색이 조금 있는 도심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자라 한다면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건 역시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5 퇴근한 이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애프터 5를 받아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식당이나 문화시설이나 다 있어야 되고요. 예. 직주 건접을 원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YYBD 여의도와 용산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도 있는 이 YYBD인데 조금 더 나가면 이번에 대통령실이 용산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이태원까지 연계될 생각합니다. 이태원까지요. 그러니까 한강진 이태원이 사실은 애프터 5가 가능한 동네고 예. 그것들의 주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국회의사당부터 블루스퀘어가 있는 1호 터널 밑에 있는 한강진역까지 한쪽 꼭지점은 국회의사당, 한쪽 꼭지점은 거의 이제 한강진 블루스퀘어까지 가는 이 큰 벨트. 이 벨트에 대한 그러면 이 벨트가 되면 생활도 업무도 즐길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벨트를 한강진 정도로 봤는데 DDP 10주년 때문에 특강을 한번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장충동 그리고 동대문까지 이 벨트는 연장 가능하다라 생각을 해서 네. 실은 동대문부터 약간 여의도까지 이 벨트가 글로벌 벨트. 근데 이런 그림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약간의 큰 그림과 약간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속에 개별 사업들이 되면 좋겠다. 야, 이 대한민국의 또 가장 비싼 땅덩어리들을 지금 다 열고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정부 자금만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의 자금이 같이 융합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디벨로퍼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재직하셨던 네. 모리그룹이라든가 예. 미쯔비시 지수 이런 세계적인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마천루도 다 모리빌딩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획을 민간에서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주체들이 있나요? 많이 예전에 저희 용산국제모지구가 안 될 때랑은 달라져서요. 저희도 많이 성장했고요. 그래요. 저희도 이제 금융도 어찌보면 디벨로퍼도 저희 뭐 대기업 계열들도 뭐 신세계 포함 저희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이 나왔고 금융도 좀 발전했고 그리고 저희 또 라이프스타일이 발전하면서 컨텐츠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는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계속 저는 시행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약간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한 속에 시행사들이 영세하다라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이 레벨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살아남고 더 치고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은 2000년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흐름에 그래서 우리는 손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은 방금 했던 것처럼 큰 그림을 안 보는 것 같아요. 큰 그림 속에 또 전략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별 사업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공공이랑 일본도 민간이 같이 하면서 그렸는데 저희는 계속 그 부분에서 공공이 먼저 너무 좀 큰 그림만 그리는 것 같고 사실 실제적으로 들어와 플레이어해야 될 민간의 이야기 포함한 이야기 속에 약간 이런 그림도 그리고 그 속에 그러면 유도도 해줘야 됩니다. 약간 이게 일본은 아까 국가전략 특구를 말씀드린 게 이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여러 유도책도 썼습니다. 그 유도책이 들어와줘서 사업성을 좀 더 개선시켜줬기 때문에 더 지금의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어떤 부분만한테 주변에 특혜가 될 거니까 국가 전략과 맞다라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당위성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저희도 책을 냈던 계기도 옆 나라에서 했던 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도 선수들은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이 뭐였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벤치마킹 해봅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본부장님 저서인 도쿄를 바꾼 빌딩들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서 서두에 말씀 주신 거. 우리나라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본력은 원래 있었다 치고 기획력까지 갖췄는데 그 다음 갖춰야 될 신뢰성 부분인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민간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초기에 그림을 그리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왜 특정 기업과 자꾸 큰 사업권을 거기에 넘겨주냐 이런 오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신뢰성을 이제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이런 큰 그림이 수월하게 그려질 텐데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이제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록봉기 힐즈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게 록봉기 힐즈는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건 없고요. 기존의 재개발법 안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를 보여주다 보니까 신뢰가 좀 쌓였던 거고 또 하나가 아픔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본에 아픔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약간 10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약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있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아직은 그 초기다 보니까 제가 네. 저성장이 초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아까 같은 공감대가 되기 힘든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걸 뚫어주는 모델이 나온다면 국민들로부터 정부로부터도 조금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일본도 대기업이 한 게 아니라요. 모리빌딩은 지금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아니었고 지 보면 조그만 기업에서 자수성가한 디벨로퍼로 성장한 기업이라 그런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선도해서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리 그룹이 작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이제 포보스 밀까지 했는데 네. 대기업은 네. 아니었다는 거죠. 글로벌한 대기업은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제시가 한국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했던 저희도 그러면 아까 국가 전략적으로나 우리 속에서 이런 지역이 이런 컨셉이 필요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서로가 담론화, 공론화되어서 네. 될 것인가. 근데 네. 그 부분인데 저는 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저희가 동북지방 서울의 동북권에 있는 이제 저희 강원도 역세권이나 창동 지역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서울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CBD나 이쪽은 그게 있지만 강남이랑은 다 개발 포텐셜이 높아서 서로 돌려고 하십니다만 네. 이미 서울만 하더라도 서부권, 동북권에는 기업이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특혜라는 말보다는 와주면 감사하다. 어떻게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벌써. 예, 이미. 예. 제가 그러면 그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심지가 개발돼서 뭐 도시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 활성화된다. 좋은데 그 구심지가 활성화되는 순간 원래 그 구심지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개발되고 난 뒤에는 거기 못 살게 되거나 그래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도 저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 개발에 대해서 다 호응을 얻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첫 개발이 힐즈의 처음이 1970년 재개발 1호였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재개발이 뭔지 모르고 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속에 예. 그대로 원주민이 남았던 정착이 2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록봉기 힐즈,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도심에 복합 개발하니까 원주민도 상당히 좋아지고 도시가 좋아지는 걸 보는 거라서 그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거의 80-90% 남습니다. 원주민이요? 예. 아자부다 힐즈도 지금 93% 정도 남았습니다. 원주민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정착률이라고 하는 건데 재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아까 이온바시라든지 종로 얼지로 같았던 지역들도 네. 어찌 보면 브랜딩력도 없고 마케팅력도 없던 그 노포 오래된 가게들을 이 시대에 맞게 디벨로퍼들은 힘이 있으니까 더 그들을 더 세련된 글로벌한 회사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남게 하고 그 동네가 글로벌하게 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들이 더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게 더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에서는 저는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고 상인들이 다시 더 다음 단계 시대에 맞게 디벨롭해가는 요것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될 스테이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80%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 입장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유실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았나요? 예, 어찌 보면 지금의 다시 업무가 약간 다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포함해서 근데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사업에서의 어떤 부분은 오피스였는데요. 새로운 오피스가 어떤 지역의 힐즈들은 대부분 다 업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주민들한테는 아파트를 주는 거였고 원래 대부분 다 주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입체한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빌라를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짧게라도 그분들한테는 나는 노부부가 나는 월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시면 15평 가져가시고 오피스의 일부를 월세를 받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핵심은 오피스라는 안정적인 부분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디벨로퍼는 수익이 되었고요. 원주민들은 기존에 권리만큼 이제 새로운 아파트와 필요할 때는 이제 오피스까지 받아갔으니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아마 재정착을 하게 했던 가장 큰 안정적으로 여러 수법들을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본 디벨로퍼 특히 모리빌딩 일본 재개발은 디벨로퍼들이 안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모리빌딩은 이걸 처음에 치고 나가주면서 그런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들이 재정착하게 하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일본이 더 이런 재개발밖에 방법도 없었고 도심에 이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유도되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설회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고 네. 그런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땅을 다시 재개발하는 게 이제는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 잘 안 되게 만들었던 여러 지작물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신뢰와 관련된 이슈인데 그럼 그 부분도 이제는 건설회사 측이나 시공 쪽에서도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아쉽게도 뭐 저희들 이번에 저희는 이제 동북권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동북권이 낙후되어서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한 저희가 직접 한번 거점을 만들면서 가보자라고 하는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건설사 베이스 시행사를 하거나 디벨롭 하신 분들은 그 단계까지의 실제 안 가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뢰에 대한 이야기 있으시고 실은 단순 재개발을 받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직주락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합 개발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그런 복합 개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발을 같이 이제 저희 디벨로퍼들이 같이 직접 그리고 개발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역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해주는 운영하면서 그런 역할까지 하는 지점이 이제는 나와야 될 거고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선도해 보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모델이 나오면 저희는 빨리 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면 한국은 또 좋은 모델이면 다 또 흐름을 바로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도해 보자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거기까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부 뭐 대기업 SK D&D라든지 뭐 신세계 뭐 여러 회사들 포함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발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합 개발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하니 많은 분들이 더 곁눈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거단지로만 잔뜩 개발해버리니 직주 근접성이 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또 사회적 부작용은 더 커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분야에서도 신뢰성을 찾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신뢰성을 잘 못 찾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혹시나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분야들이 영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시행사가 너무 작거나 그래서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요. 그다음 아파트를 하거나 약간 그런 오피스텔이나 그런 걸 할 때에는 조금 그런 분양형 구조에서는 그 구조에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계속 여러 의미에서 외국이라기보다는 약간 고도경제 성장기에 가능한 모델이었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 시대에 맞게 약간 보유 운영도 하면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하면 영세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속 기존의 아파트 시장 계속 있을 거니 그런 시장을 가는 회사로서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제대로 된 플레이어들로 바뀌는 시대로 왔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거고요. 계속 그 영세에서 어떻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저희는 제대로 된 플레이어들을 성장한 회사가 이제는 더 판을 더 키우고 성장시켜 가야 된다. 그들을 걱정하기에는 저희가 눈높이도 높아졌고 우리 도시의 가제랑 국가의 가제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그 본부장님 저서인 도쿄를 바꾼 빌딩들이 화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서울 도심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지방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방에서도 뭔가 디벨로퍼가 혁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와세다에서 도시지역연구소 지방 이야기가 좀 더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몰에 의한 지방 원도심의 어떤 그 개멸적 파괴들 이런 걸 봤던 사람이었고 그게 더 베이스였기 때문에 지방에도 좋은 디벨로퍼들이 이제 이 20년 사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이런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한번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민간 디벨로퍼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민데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글로벌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대로 도쿄는 도쿄대로가 아니라 이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도쿄를 온 사람이 좋으면 다 지방을 갈 건데 이미 LCC가 저가항공이 마츠야마 뭐 다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 가볍게 중국도 가고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의 색깔을 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강화시켜 놓으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돌파구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쩔 수 없이 계속 국내적 내에서의 어떤 도시 간 경쟁이 아니고 지역 간 경쟁이 아니다는 걸 조금 더 봐주시고 동아시아 이미
가볍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유에서 그래서 아까 올림픽을 했다는 건데 저희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각 지자체 포함해서 된다면 지방에 그래서 일본 지방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그 엣지를 세우고 온 이야기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레벨 올립니다. 네. 그 이야기들도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될 수 같은데 뭐 저도 된다면 조금씩 소개하는 기회 되면 좋겠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지방은 서울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색깔을 내야 되고 그 자기 색깔을 내는 과정에서 글로벌하게 기획해야 된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벨로퍼이시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동시에 비교하는 역할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서울을 계속 진화 발전시켜 갈 건데 30년 후에 서울의 모습 만약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 바뀔 거라고 전망하세요? 모리연구소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그냥 이대로 갔을 때 시나리오, 그다음에 더 좋아질 때 시나리오. 우리 서울을 가지고요? 아니요, 도쿄를 가지고. 도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쿄 올림픽을 말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예. 이대로 간다면 어떤 서울이 돼 있을까, 한국이 돼 있을까와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상황, 저성장 포함해서 그 속에서 보시면 일본의 지금 고도 인재라고 하는 고급 인재들을 받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도쿄를 바꾸어서 그들 인재가 기업이 들어오게 하겠다라든지 네. 그게 더 좋은 시나리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개방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 30년 후의 모습도 지금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실 때는 다보다 힐즈의 뭐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실 게 아니라 예. 그들의 국가 전략 속의 도시 전략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 속에 우상향 시나리오를 다시 재성장해서 그리기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다뤄줬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 그 속에 이제 서울과 지방 도시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저희 동아시아 삼국 살아보면 한국 서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장점 많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또 도시의 선조들이 갖다 아주 좋은 베이스의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산과 자연이 좋은 강도 좋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는 국민성도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저희가 더 좋은 글로벌한 힘이 있는 도시로 해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도시 요거까지를 가는 30년 뒤에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해 주셨네요. 그렇죠. 30년 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30년 뒤 서울의 모습을 멋지게 그리는데 좋은 아이디어, 힌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희훈 현대산업개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